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최영호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손자 민준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28살의 대학원생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 하세요? 별일 없어. 명동 쪽에 가볼 일이 있고. 무슨 일인데요? 그냥 친구 만나려고. 최영호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검소하게 사셨고 평범한 어르신처럼 생활하는 걸 좋아하셨으니까요. 오전 11시 최영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오래된 점퍼를 걸쳤습니다. 명품이나 비싼 옷은 그의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에 내렸습니다. 주말도 아닌데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12시 40분, 그는 라 메종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슐랭 일성을 받은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전화로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 들어서자 냉방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가죽 소파까지 모든 게 화려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다혜 매니저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최영호를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네, 최영호로 예약했습니다. 김다혜는 컴퓨터 화면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데요. 혹시 다른 레스토랑과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최영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김다혜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희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코스 요리가 1인당 30만 원입니다. 목소리에 거부감이 가득했습니다. 옆에 있던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동반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여기 올 곳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손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영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전에 전화로 예약했습니다. 김다혜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근처에 더 적합한 식당들이 많으니 그쪽을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최영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김다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참 많으시네요. 여긴 무슨 복지관도 아니고. 동료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영호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최영호는 길 건너편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 앉아 레스토랑을 바라봤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어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최영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명동으로 와. 그리고 법무팀 변호사 2명도 데려와. 무슨 일이십니까? 가서 설명하지. 30분 안에 도착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최영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냉랭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시 10분이었습니다. 정확히 1시간 후 오후 2시 10분에 다시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쯤이면 모든 준비가 끝나 있을 것입니다. 최영호가 레스토랑을 나간 직후였습니다. 주방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흰색 셰프복을 입은 그는
이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 박준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준석이 김다혜에게 물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1년 전 미슐랭 일성을 받으며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어르신이 오셨다가 가셨어요. 복장이 어땠는데? 낡은 청바지에 점퍼요. 명동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림이었어요. 박준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더라. 미슐랭 스타 받았다고 소문나니까 구경하러 오는 거야. 김다혜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 받기 전에 드레스 코드 확인 좀 제대로 해. 우리 레스토랑 품격이 있잖아. 네, 셰프님. 박준석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다혜는 동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셰프님 말이 맞아. 아무나 받으면 안 되지. 그러게요. 우리 여기 1인당 30만 원짜리 코스인데. 두 사람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1시 40분이 됐습니다. 레스토랑은 점심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세련된 옷차림의 부유한 고객들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최영호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김다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오셨네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약 확인이 안 된다고요. 최영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박준석이 나왔습니다. 뭐야, 아까 그 사람 또 왔어? 박준석이 최영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1인당 코스 요리가 30만 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주변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준석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본인 수준에 맞는 곳을 찾으세요. 세상에는 각자의 자리가 있으니까요. 목소리가 워낙 커서 옆 테이블 손님들까지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몇몇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최영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화를 한 통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박준석이 비웃었습니다. 전화요? 경찰이라도 부르시게요? 최영호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초 후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나야. 지금 들어와도 돼. 전화를 끊자마자 레스토랑 밖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세대가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김다혜와 박준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차에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과 변호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또 한 명의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 남자는 대성건설 회장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실소유주였습니다. 김다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준석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영호가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느라 수고했어. 아닙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습니다. 김다혜와 박준석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의 세계가 무너질 참이었습니다. 최영호는 레스토랑에서 100m쯤 떨어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라 매종이 보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야? 사무실에 있습니다. 명동으로 와. 지금 당장. 무슨 일이십니까? 가서 설명하지. 그리고 법무팀 변호사 2명도 데려와. 계약서 관련 전문가로. 네,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성건설 김 회장한테도 연락해. 지금 당장 명동으로 오라고. 네, 회장님. 전화를 끊은 최영호는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마음은 차분했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직접 경험한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밖에서 검은색 제네시스가 도착하는 게 보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양복 입은 변호사 2명도 내렸습니다. 최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지. 대성건설 김 회장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5분 안에 도착하신답니다. 좋아. 그들은 카페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최영호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비서실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 변호사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법 위반은 아닙니다만 계약서상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계약 조항 중에서요. 그때 또 다른 검은색 제네시스가 도착했습니다. 대성건설 회장이 내렸습니다. 형님, 50대 중반의 남자가 최영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최영호와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최영호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대성건설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내 건물에서 형님을 그렇게 대했다고요? 그래. 대성건설 회장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내 건물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천천히 하자고. 제대로 해야지. 최영호가 진정시켰습니다. 저 사람들 레스토랑이 어디야? 바로 저기입니다. 라 메존이요. 대성건설 회장이 레스토랑을 바라봤습니다. 아, 저기. 1년 전에 들어온 레스토랑이군요. 미슐랭 스타 받았다고 소문났던. 네, 맞습니다. 라 메존이요. 대성건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방금 거기서 재미있는 일을 겪었어. 최영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무례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대성건설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례한 정도가 아니었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더군. 최영호가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다혜의 태도, 박준석의 조롱, 손님들의 비웃음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대성건설 회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제 건물에서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자네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이제 바로잡을 시간이야. 최영호가 레스토랑 입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들도 각자 준비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좋아. 그럼 들어가자. 최영호가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대성건설 회장이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먼저 들어가서 정리하겠습니다. 형님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는. 아니야. 내가 직접 해야 해. 그들의 얼굴을 직접 봐야겠어. 최영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성건설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행은 레스토랑 입구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의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김다혜가 그들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손님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최영호를 알아봤습니다. 아, 저분.
김다혜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말했잖아요.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김다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성건설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입 닥쳐. 짧고 강렬한 한마디였습니다. 김다혜는 얼어붙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대성건설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간 전체를 채웠습니다. 당신이 여기 매니저입니까? 대성건설 회장이 김다혜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김다혜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김다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건물 주인이야. 순간 김다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건물 주인이라고요? 주방에서 박준석이 급히 나왔습니다. 소란이 들려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손님들이 불편해하시잖아요. 박준석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성건설 회장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오너 셰프 박준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박준석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당신과 매니저, 이분 앞에 서세요. 대성건설 회장이 최영호를 가리켰습니다. 김다혜와 박준석은 최영호를 봤습니다. 여전히 낡은 청바지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저분이요? 김다혜가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이분이 누군지. 대성건설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꺼내 김다혜와 박준석 앞에 내밀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한국외식그룹 회장이신 최영호 회장님이십니다. 명함을 본 순간 김다혜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박준석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외식그룹이라면. 박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외식그룹은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기업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맞아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비서실장이 차갑게 확인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야? 저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시라고? 아까 우리가 비웃었잖아. 완전 큰일 났네. 속삭임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던 손님들은 황급히 화면을 끄고 있었습니다. 최영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1시간 전에 뭐라고 했죠? 내 수준에 맞는 곳을 찾으라고 했나요? 최영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김다혜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몰랐다고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최영호의 질문에 김다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준석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이 뭡니까? 최영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가 고객을 무시했습니다. 그게 답니까? 최영호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당신은 나를 보고 뭐라고 했죠? 본인 수준에 맞는 곳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각자의 자리가 있다고 했죠. 박준석은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성건설 회장님, 이것이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대성건설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준석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준석 씨, 당신과의 임대차 계약을 지금 즉시 해지합니다. 뭐라고요? 박준석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계약서 위반 조항에 해당합니다. 건물 명예훼손 및 심각한 고객 불만 발생. 변호사가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요. 이 가게가 제 인생 전부입니다. 박준석이 대성건설 회장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대성건설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회장님께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에는 각자의 자리가 있다고 했죠. 이제 당신 자리를 찾아가세요. 김다혜는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로비에 퍼졌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일밖에 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지 않았죠. 최영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로비의 다른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최영호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자리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한국외식협회 명의의 공문입니다. 최영호가 서류를 받아 박준석에게 보여줬습니다. 한국외식협회 회장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이 공문은 당신을 협회에서 제명하는 내용입니다. 제명이요? 박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았다고 해서 고객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최영호의 질문에 박준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성건설 회장이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 매장 철거 작업 준비하세요. 내일부터 영업 금지입니다. 네, 회장님. 직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다혜와 박준석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절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영호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기억하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품격입니다. 최영호는 몸을 돌렸습니다. 비서실장과 변호사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대성건설 회장도 함께 나갔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닫히는 순간 김다혜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1시간. 단 1시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최영호 일행이 레스토랑을 나서자마자 로비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약 취소하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김다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식으로 고객을 대하는 레스토랑에서는 못 먹겠어요.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까 최영호를 비웃었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손님들. 오해입니다. 저희는 김다혜가 황급히 말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제대로 봤어요. 회장님을 저렇게 무시하다니. 다른 손님도 거들었습니다. SNS에 다 올릴 거예요. 이런 레스토랑은 알려져야 해.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김다혜가 무릎 꿇고 빌었지만 손님들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로비가 텅 비었습니다. 예약했던 손님들이 모두 떠나버린 것입니다. 박준석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주방에서 부주방장이 나왔습니다. 셰프님, 무슨 일입니까? 손님들이 다 가시는데. 박준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가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한 웨이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김다혜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최영호 일행이 탄 제네시스 세대가 떠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아있던 최영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손님들이 우르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영호는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받고 급히 온 민준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최영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 일자리도 있을 텐데. 민준의 말에 최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자리는 문제가 아니야. 태도가 문제지. 저렇게 사람을 대하는 곳이 계속 영업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영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대성건설 회장이었습니다. 형님, 방금 박준석한테서 연락 왔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그래. 네. 어떻게 할까요? 최영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변함없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언론사들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절해. 이건 개인적인 일이야. 전화를 끊자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끝까지 가실 거예요? 응. 교훈은 확실해야 해. 최영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명동 유명 레스토랑 라 매종 건물주와의 계약 분쟁으로 내일부터 영업 중단. 고객 차별 논란도 불거져. 앵커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최영호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레스토랑 전경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라 매종에서 외식그룹 회장님을 노숙자 취급했다더라. 미슐랭 스타 받았다고 너무 건방졌던 거 아니야?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되는데.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최영호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뭔 죄야? 그 사람들 생계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한 번의 실수로 가게를 망치다니. 최영호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레스토랑 앞에는 철거 작업팀이 도착했습니다. 간판을 내리고 내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박준석과 김다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정말 끝이네요. 김다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고객을 무시했으니까. 박준석도 자책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회장님께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각자의 잘못이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직원들도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셰프님, 우리 어떻게 돼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미안해. 다들 내 잘못 때문에. 박준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던 최영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맞는 거겠지? 민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누군가는 알려줘야 하니까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최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끝났어. 집에 가자.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교훈은 오래 남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영호는 서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경제면에는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명동라 매종 폐업, 직원 15명 실직, 외식업계 고객 응대 논란 재점화. 최영호는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민준이 식탁을 차리며 불렀습니다. 최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별일 아니야.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라 매종 사건 이후 계속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세요?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서. 최영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안 하셨으면 그 사람들 계속 그랬을 거예요. 민준의 말에도 최영호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최영호는 외식그룹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라 매종 후속 상황입니다. 최영호는 보고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박준석 전 셰프, 작은 음식점 취업 시도 중. 김다혜 전 매니저,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작. 나머지 직원들, 대부분 재취업 완료. 최영호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박준석은 아직 취업 못했나? 네, 업계에서 소문이 퍼져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최영호는 짧게 대답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혹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비서실장이 눈치를 챘습니다. 조금. 교훈을 주려고 했는데 너무 가혹했나 싶어서. 하지만 회장님께서 하신 일은 정당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잘못했으니까요. 정당함과 옳음은 다른 거야. 정당하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 최영호의 말에 비서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최영호는 명동을 다시 찾았습니다. 라 매종이 있던 자리는 이미 새로운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영호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올 것 같아서 따라온 모양이었습니다. 오냐, 민준아. 할아버지, 후회하세요? 아니, 후회는 안 해. 다만. 최영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뭐예요? 복수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 그 사람들이 진짜 변했는지 모르겠거든. 민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확인하러 가요. 뭘? 그 사람들 만나러 가요. 진짜 변했는지 확인하러요. 최영호는 민준을 봤습니다. 손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최영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다혜가 어디서 일한다고 했지? 명동역 근처 편의점입니다. 주소 보내드릴까요? 응, 보내줘. 이틀 후 최영호는 그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내부도 오래돼 보였습니다. 최영호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계산대에 있던 김다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계적인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최영호를 알아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김다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호는 평범하게 인사했습니다. 김다혜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냥 들렀어요. 최영호는 음료수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1,500원입니다. 김다혜가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최영호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일주일 됐습니다. 힘들지 않나요? 김다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땅합니다. 마땅하다고요? 네.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회장님을 그렇게 대한 게 다른 손님들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김다혜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손님들 대하는 거. 최선을 다합니다. 누가 오시든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려고요. 외모로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다혜가 고개를 들어 최영호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최영호는 음료수를 받아들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김다혜 씨,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김다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의점을 나온 최영호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민준아, 저 사람 진짜 변한 것 같아.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럼 박준석도 만나볼까? 할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응, 확인해야 해. 복수가 아니라 교훈이 됐는지 말이야. 최영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최영호는 비서실장으로부터 박준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박준석이 종로구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식집에서? 네. 주방 보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영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분식집 주방 보조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소 알려줘. 네,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최영호와 민주는 종로의 작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줄지어 있는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여기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 민준이 작은 분식집을 가리켰습니다. 할매 분식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실내에는 테이블 5개가 전부였습니다. 손님은 3팀 정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떡볶이 2인분 주세요. 최영호가 주문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주방 보조가 보였습니다. 박준석이었습니다. 흰색 앞치마를 두른 박준석은 떡을 씻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윈 듯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떡볶이를 만드는 동안 박준석은 묵묵히 옆에서 돕고 있었습니다. 채소를 썰고 그릇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예전에 오만한 셰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는 주방 보조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최영호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이 괜찮았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박준석이 나와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최영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최영호를 봤습니다. 순간 박준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건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석 씨. 최영호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준석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최영호가 제안했습니다. 네, 네. 박준석은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영호와 민준도 따라 나갔습니다. 골목 한편에서 셋이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최영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냥 살고 있습니다. 박준석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예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2주일 정도요. 처음에는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써주셨어요. 박준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힘들죠? 네. 많이 힘듭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하지만 마땅합니다. 마땅하다고요? 박준석이 최영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네. 제가 그랬으니까요. 회장님을, 아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으니까요. 박준석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르신가요? 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일하면서 배웠어요. 진짜 요리가 뭔지, 진짜 서비스가 뭔지. 박준석이 분식집을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하세요.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똑같이 대하시죠. 그게 진짜더라고요. 최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매종에서는 미슐랭 스타만 생각했어요. 명예와 돈만. 손님은 그냥 돈 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손님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박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과 행동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최영호는 박준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준석 씨,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더 큰 용기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든. 박준석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저 할머니한테 돌아가 봐야 해서. 그러세요. 할머니 잘 도와드리고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박준석이 분식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도 진짜 변한 것 같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김다혜도 그렇고 박준석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더구나. 최영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하신 일이 헛되지 않았네요. 그래. 복수가 아니라 교훈이 된 거야. 두 사람은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기분 좋으세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네. 최영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영호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김다혜와 박준석을 만났다.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변해 있었다. 이제야 알겠다.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라는 걸.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최영호는 손자 민준과 함께 명동을 다시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냥 보고 싶더라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두 사람은 먼저 김다혜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다혜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최영호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회장님 다시 오셨네요. 예전과 달리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반가움이었습니다. 잘 지내시나 봐요. 네, 덕분에요.
회장님 말씀 잊지 않고 있어요. 김다혜가 계산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실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음 주부터 괜찮은 카페에서 일하게 됐어요. 정말요? 축하합니다. 네. 편의점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제가 손님들한테 정말 친절하다고요. 김다혜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달라진 걸 느껴요.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하게 됐고, 외모로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그날이 아니었으면 저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김다혜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새 직장에서도 그 마음 잊지 마세요.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편의점을 나온 최영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박준석도 보러 가볼까?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종로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분식집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정으로 2주간 휴업합니다. 다음 달 새 장소에서 재개업 예정. 무슨 일이지? 민준이 의아해했습니다. 최영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준석 어디 있는지 알아봐 줄래? 잠시만요. 2분 후 답이 왔습니다. 회장님, 박준석이 새로운 분식집 오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와 함께 동업한다고요. 주소 알려줘. 받은 주소로 찾아가니 작은 가게가 한창 인테리어 중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정성 분식이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박준석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호가 인사했습니다. 박준석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소문 들었어요. 창업하신다면서요? 네. 할머니께서 제안하셨어요. 같이 하자고요. 박준석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성실하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준석이 최영호에게 가게를 구석구석 보여줬습니다. 회장님, 여기는 미슐랭 스타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정성만큼은 최고로 하려고요. 박준석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했어요. 누구나 부담 없이 올 수 있게요. 학생도 직장인도 어르신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하려고요. 겉모습으로 절대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박준석의 말에 최영호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박준석 씨,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그날이 아니었으면 저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변한 겁니다. 최영호가 박준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 회장님, 개업할 때 오실 수 있으세요? 박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첫 손님으로 가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박준석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최영호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할아버지. 좋은 결말이에요. 결말이 아니야. 시작이지. 저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 말이야. 두 사람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배운 게 많아요. 이번 일로. 그래. 뭘 배웠는데?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거요. 그리고 용서가 복수보다 강하다는 것도요. 최영호는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 할아버지가 정말 기쁘다. 두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한강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이렇게 다니실 거예요? 검소한 차림으로요. 아마도. 이게 편하거든. 그리고 가끔은 세상을 시험해 보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겠죠? 할아버지가 용서하는 법을 아시니까. 그렇지. 이제는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거야. 최영호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야. 네, 할아버지. 그리고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말이야. 최영호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최영호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김다혜와 박준석을 다시 만났다.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진짜 승리는 이런 것이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 미워하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 이제야 알겠다. 내가 가진 힘은 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기회를 주기 위한 거라는 걸.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세 사람의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품격입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존중과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